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서바이벌 러닝입니다. 네, 어김없이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고요. 저희 그 7주차 스터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터디가 20주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다 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7주차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고 밖은 봄이고 날씨는 따뜻해졌고 네, 모두 또 소풍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또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에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스터디 분들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Scaling Instruction Fine-Tuned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이고 이거는 구글에서 나왔죠? 네, 이 논문을 저희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승준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7주 차네요, 또. 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발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의 석사과정 진행 중인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LGAI에서 인턴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Scaling Instruction Fine-Tuning Language 모델이란 논문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이 SSL 스터디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네네. 과거 시즌 2였는지 1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뎁트 Don't Stop the Preaching 논문을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좀 논문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게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역으로 역순하는 그런 스터디 진행 방식이 좀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렇게 볼 때 논문이 조금 더 어떻게 다른 논문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짚고 볼 수 있어서 논문을 단순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방법론이 적용되는지 좀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었고 저도 조금 최근에 LLM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이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사실은 시즌 2를 볼 때도 되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스타디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네, 이런 상투적인 멘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논문도 사실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또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냥 재용님이 먼저 시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 논문이 이제 스케일링 인스트럭션 파이썬인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제 할 때 스케일링이 되는지 여부를 관측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진행할 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지금은 좀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리캡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인스트럭션 튜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 LLM의 등장이 당연하게 있겠지만 사실은 GPT-3에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이제 먼저 시도가 됐습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과거에 이제 LLM이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서 진행하진 않고 음, 어, 프롬프트 형식으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주지 않고 추론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주어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왼쪽이 아래 예시와 같은데요. 그래서 뭐 번역을 수행할 때도 뭐 영어와 프랑스어의 단어를 미리 주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네가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또 번역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고도 프롬프트를 주어지게 되면은 번역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LM의 성능이 관측이 되어서 인컨텍스트 러닝 방법이 되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COT라고도 알려진 체인 오브 서트 방법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모델에게 어떤 질의를 던졌을 때 답변, 그 단순하게 뭐 6 더하기 10이라는 이런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왜 10이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지 이거 인과적인 추론 관계를 모델에게 입력하게 되면은 모델이 출력을 생성할 때도 인과적인 추론을 이제 학습하게 되면서 출력물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현상이 이제 관측되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방법론은 이와도 약간은 유사한데요. 어, 사실은 네, 이와 약간 유사한데 인서트 파인 튜닝은 이 프롬프팅 방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언신한 태스크에서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작업물들에 대해서 뭐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을 진행할 때 예시들을 다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어떤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접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게 그 저희가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3단계 학습 방법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하고 SFT 하고 그 RAHF, 어라이먼트 러닝 하고 이렇게 세 단계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맨날 간단하게 SFT, SFT라고 하는데 그 SFT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 이 수행이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이게 얘기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고, 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SFT라는 사실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음, 네, 과거에 어떻게 이 SFT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이 나왔는지, 네, 그걸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보시고, 만약에 지금 SFT를 하고 계신 분들, 뭐 연구실이나 회사에서 그 SFT의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까 같은 힌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요거에 서 잠깐만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첨언을 살짝 드리면은 이건 제게 태초에 어떻게 보면 SFT 할 때 태초의 논문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네,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버전 1 아카이빙 된 게 2022년 10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의 시기라고 대충 감을 잡고 가보시죠. 네, 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 논문을 보는데 네, 그런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GPT-3 이게 왼쪽 예시인데 그래서 뭐 그 달에 착륙하는 걸 뭐 6살짜리 애에게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뭐 인간이 원하는 답변은 이런 형식인데 사실은 GPT-3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인지를 하고 답변하지 못하죠.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기존 사전 학습만 커서 랭귀지 모델링만 수행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유저를 어시스턴트 한다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음, 사실은 유저라고 바라보지 않고도 태스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원하는 이제 의도대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프리티닝 할 때 사용됐던 그 오브젝티브 펑션 로스랑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이제 태스크에 대한 출력을 생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 등장하게 됐었고 쉽게 생각하면 인스트럭션 튜닝의 개념을 처음에 잡기 위해서는 태스크의 어떤 의도대로 LLM이 풀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다. 이렇게 약간 컨셉을 잡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배경에서 사실 플랜이 등장했고요. 사실 지금 오늘 소개드릴 논문 이 플랜의 후속 논문이고요. 음, 처음에 등장했던 플랜 논문이 이제 먼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투닝의 정의는 여러 가지 태스크의 어떤 집합으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지시어를 통해서 런너 모델링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론입니다. 음, 네, 그래서 기존에 버트나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단순히 프리티한 랭귀지를 따로 굽고 나중에 파인 튜닝 어떤 본인이 풀고 싶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든지 뭐 MRC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 이제 GPT-2에서 이제 파라미터 크기를 키우고 크기를 키웠을 때 이게 제로샷으로도 충분히 이제 뭐 퓨샷으로도 충분히 이제 파인 튜닝 없이도 성능이 올라감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GPT-3에서도 더 크게 키워가지고 네, 어, 네 파인 튜닝 없이도 GPT-3에서는 인컨텍스트 러닝 방법론으로 만들어 태스크의 어떤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에서는 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키우기 위해서 음, 예를 들어서 만약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풀고 싶은데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다른 태스크들을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플랜이 인스트럭션 튜닝 방법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스크, 언신한 태스크에서 제로샷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그림이네요. 네, 그 사실 이게 패러다임 이제 각 그
되게 유명한 모델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하나씩 생긴 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버트 이전의 NLP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파인 튜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학습하고 쓰는 거예요. 네, 뭐 CNN 이런 거 하신 분들, 네, 왠지 영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이란 개념이 없는, 그죠? 그냥 학습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트나 이제 T5 같은 것이 나오면서 백본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고 거기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파인 튜닝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그 뭐죠? 많은 그 NLP 쪽에서 도는 밈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골국물을 우려가지고 그거를 여러 가지 요리에 쓰는 국물론 막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T-3가 나오면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된다라는 게 보여지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거 몇몇 예제만 그냥 바로 키보드로 입력해서 주면은 바로 잘 따라하더라라는 인컨텍스트 러닝과 휴션 러닝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GPT-3에 보였고 지금 오늘 나올 주제랑 가장 연결되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인데 요거는 어 백본에 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닌 정말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만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다 파인 튜닝을 다 시키면 그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인 능력이 일반화가 돼서 any instruction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그런 것들의 뭐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일반적인 인스트럭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뭐 2022년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길게 좀 설명했지만 네. 넘어가시죠. 네, 정리 한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추상적이어서 설명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네,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 이제 NLP 태스크에서 유명했던 뭐 퀘스천 앤서링, QA 태스크, 그리고 감정 분석, 그리고 뭐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를 가져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빈센도 자오 프로페셔니를 이제 뭐 중국어로 답변해라고 했을 때 q 앤서를 중국어로 답변하는 양식을 볼 수가 있고 감정 분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무비 리뷰가 주어졌을 때 뭐 이 리뷰가 긍정인지 뭐 부정인지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고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과거에는 뭐 문장이 주어지고 레이블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프롬프트화를 시켜가지고 인풋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네, 출력이 되는 데이터셋의 예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풀고 싶은 뭐 A라는 태스크가 사실은 다른 태스크고 풀기 위해서 다른 태스크를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란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여러 그 데이터셋들의 군집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정한 규칙, 룰에 따라서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뭐 NLI 태스크라든지, 뭐 커먼 센스라든지, 뭐 감정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본인이 풀고 싶은 타겟에 대해서 넣고 빼기를 진행하게 되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NLI 태스크에 대해서 뭐 본인이 풀고 싶다라고 할 때 NLI를 제외한 나머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음, NLI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음,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처음에 설명드린 언시전 태스크, 제로샷 태스크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 예시와 같습니다. 네, 뭐 일반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드아웃이라고 본인 논문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했을 때 안 했던 모델보다 당연히 뭐 이런 헬드아웃 성능이 높아짐을 이전 논문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헬드아웃이라는 거는 언신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사실은 좀 여기 요 논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한 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PTR 프리트인 할 때 이 논문 이 태스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언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논문에서는 헬드아웃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이게 이제 플랜이고 이제 보통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플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 셋이 여기 있는 코퍼스에 리키지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잘 100%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헬드아웃이란 언신이라는 표현보다는 헬드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럼 명확하게 언신이라는 표현과 헬드아웃이라는 표현은 다른 거네요. 이 헬드아웃이라는 표현은 파인 튜닝 태스크,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먼저 설명드렸고 이제는 이제 저희 오늘 설명드릴 이 플랜 스케일링 플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본 논문에 사실 보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 논문에서 이미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프롬프트화를 시켜서 언어 모델링 학습하게 되면은 원시한 태스크, 헬다우 태스크에서 성능이 올라간다. 뭐 쉽게 원신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신 태스크의 성능이 올라간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렇게 성능이 관측됨을 알았을 때 모델 파라미터 크기, 뭐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었고 관측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어 기존에는 이제 제로샷 태스크, 원시탄 태스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리진 태스크에서 과연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COT를 추가해가지고 리진 태스크 여부, 리즈닝 성능 여부가 개선이 되는지 두 가지 여부를 관측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 플란 클러스터와 되게 유사하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랜에 기존에 존재했던 이 플랜 뭐 V1이라고 하겠습니다. 버전 1 버전에 존재했던 데이터셋의 예시고 이번 논문에서는 체인 오브 소트 COT를 추가했을 때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뭐 실험할 때 머빌레이션도 진행했지만 같이 쓰고 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사용했을 때 이제 한 번도 체인 때 보지 못했던 원시한 태스크에 대해서 네, 평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COT가 네. 들어갔다. 뭐 그 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COT가 들어갔고 데이터셋과 태스크의 수가 더 음. 많아졌다라고 좀 네,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서션에 좀 표가 있길래 가져와 보긴 했는데 음. 보인들의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뭐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었고 뭐 GPT 3.5보다 3보다 성능이 더 크게 향상이 되었다라고 본인의 방법론이 되게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잠깐, 네, 이게 지금 MMLU 스코어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MMLU는 이제 뭐 랭귀지 언더스탠딩. 네, 아마 이게 매시브고 하나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나가 매시브고 랭귀지 언더스탠딩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벤치마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플랜 팜이 이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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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태스크. 네, 네. 태양님 감사합니다. 네, 멀티태스크. 네, 매시브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도 10월에 이 정도 성능이 낸 거예요. 근데 이제 MMLU가 거의 랭귀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특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크 중에 하나라서 지금 그러면 과연 소타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채팅창에 하나 올려드렸어요. 얼마 전에 나온 클로드라는 그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찍었던 벤치마크를 잠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잠시만요. 채팅창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때 나왔던 75점이라는 아까 점수가 생각보다 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죠. 2024년 3월이잖아요. 그때가 2022년 10월이고요. 지금 2024년 4월에 소타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의 MMLU의 점수는 가장 큰 모델이 86.8입니다. 네. GPT 수준, 스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3. 우리가 쓰고 있는 GPT 3.5가 대략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GPT 3.5보다 그 당시에 그 플랜팜의 성능이 이미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게도 네 이거 잠깐 내려주시겠나요? 네, 이거 저도 어제 논문 보면서 본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포캐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2024년 포캐스트가 87.6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클로드가 86.8이었어요. 그렇죠. 네, 86.2에서 이미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정확하게 맞춘 것 같다는 거고, 네. 그런 점은 거의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사람의 엑스포트가 89.8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와서 이미 이제 곧 랭귀지 모델이 MMLU라는 태스크 안에서는 사람의 성능을 곧 넘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예측이고 아마 내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올해 안에 누군가가 넘을 거다. 네. 또 오픈AI가 GPT-5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데서 넘겨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점수가 낮은 점수가 아니다. 엄청 높은 점수고 GPT 3.5보다 높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썼던 챗GPT의 그 능력보다는 언어 이해 능력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이고 2022년도 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공유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 가보시죠.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의 첨언을 드리면은 음, 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뭐 ML로에서 높은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좀 ML로한 태스크 자체가 LLM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다른 태스크보다 좀 중요도가 높다고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클라우드 되게 위에 상단에 놓아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MMLU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첨언하면 어떤 식이냐면 일종의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한국의 맥락으로 치자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수능 문제,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멀티플 초이스 앤서를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를 LM한테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수를 거의 사람에 근접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조만간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조금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수능 뭐 LM이 몇 등급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만간 한 2, 3등급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플란 데이터셋도 뭐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됐던 것보다 데이터 수를 늘리고 그리고 태스크 수도 데이터 수를 많이 늘려서 네, 다시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과 같이 뭐 어떤 특정한 태스크로 나누지는 않고 본인들이 정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좀 그 클러스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게 기존의 태스크를 추가한 게 머핀인데요. 그래서 62개밖에 없었지만 여기서 80개로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티제로 같은 경우는 티제로 작업 중 사용됐던 그래서 머핀과 중복되지 않는 태스크들을 포함해서 이 티제로 SFT를 데이터셋을 구성했고 그리고 네, 내추럴 인스트럭션 V2는 이제 뭐 내추럴 인스트럭션 사용됐던 데이터셋 가져와서 그대로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었던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어노테이션 한 거, 체인 오브 서트를 이제 어노테이션 한 거고 본인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총 이제 9개 데이터셋 그리고 뭐 수치적인 뭐 추론, 뭐 커먼센스 리즈닝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 개수가.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점은 제가 논문을 보는데 이뭐 COT를 추가할 때 어떤 룰을 갖고 추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서 단순하게 우리 추가했어 이렇게만 얘기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OT 셋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 T제로라는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제로라는 논문에서 아마 사용됐던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T제로 논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됐던 셋을 재활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SF가 뭐 산스 플란 그래서 산스가 뭐 뭐뭐이 없는 이런 뜻인데 플란에 안 겹치는 T제로다. 그래서 T제로 SF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제 그 플란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평가를 할 때는 과거에는 조금은 다르게 헬다우 태스크를 이제 MNLU 그리고 빅벤치 하드, 타이드 QA, MGSM 요렇게 평가를 했고 요 평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세 개는 정말 자주 쓰이는, 요즘에도 계속 논문마다 인용되는 그런 벤치마크여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웃긴 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그 빅벤치 같은 경우는 논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요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에 쓰지 마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네. 네, 넘어가시죠.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네. 그리고 플란 파인 튜닝, COT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했냐, 언테이션 어떻게 진행했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트럭션만 주어지고 COT는 존재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했던 게 이제 샷도 늘리면서 이그젠플 펄러를 추가해서 샷도 추가하는 방식과 그리고 체인 소트 추가하는 방식을 추가를 했고 두 가지를 또 같이 사용해서 체인 소트와 이제 샷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데이터셋을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네,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with chain of sort, with COT, without COT 이게 있는 거고, 네, 또 하나의 축은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냐 안 했냐, 그죠? 네, 네, 휴샷. 맞, 여기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그젠플 휴샷을 했냐 안 했냐고, 이쪽이 이제 with or without chain of sort. 그래서 이 그럼 총 네 가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네, 기존의 플랜은 요것만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플랜이고, 네, 결국에는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실험 세팅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점은 기존에서는 아마 람 기존 플랜에서 람다라고 코드 온리 모델만 사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좀 확장을 해서 인디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 두 가지 종류를 사용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모델 아키텍처에 상관없이 뭐 본인의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방법이 잘 적용된다라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실험을 세팅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스케일링 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파라미터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좀 주장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파인 튜닝 컴퓨테이션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프리트레인 대비 얼만큼의 컴퓨테이션 성능이 사용됐냐라는 걸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되게 프리트레인 대비 0.2% 되게 큰 수치로 많이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적은 비용이 소모되고 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성능을 램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죠. 뭐 1%만 더 학습하면 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여기 프리트레이닝 플러스를 분모로 두고 파인 튜닝을 분자로 두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나요? 네,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해보진 않는데 아마 그렇게 그렇게 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 여기 지수를 보면은 그 정도의 스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요것도 보면은 예, 그렇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가 스판 컬럽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T5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고 스판 컬럽션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커절 LM, 요건 GPT 계열의 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 아마 요 방식인 것 같고 네, 요거는 또 다른 프리픽스 LM, 프리픽스 튜닝을 하는 것과 스판 컬럽션을 같이 해서 만든 거 같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요게 제일 모델, 큰 모델. 네. 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표 되게 좋은 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뭐,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여기서는 요 표를 한번 볼까요? 같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파인 튜닝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한 거예요.
또 이 실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파라미터인데 어, 여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아마 아다 팩터 옵티마이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러닝 레이트가 다른 것보다 커요, 상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 아다 팩터를 썼다고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작은 모델에서 배치 사이즈가 큽니다. 큰 모델에서 배치 사이즈가 작고 그런 것도 하나 그냥 경험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텝 수도 작은 모델에서는 조금 학습한 거죠. 큰 모델에서는 조금 학습하고 작은 모델에서는 많이 학습하고 이런 네, 차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 가서 학습하시는 파라미터를 찾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아다 팩터 기반이라는 거. 그래서 아담 W나 그런 거 쓸 때는 이 파라미터를 참고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거를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LLM 파인 튜닝 할 때 되게 해프 파라미터 좀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 정리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텝이 좀 달랐던 이유는 논문에서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나는 체크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EK 혹은 2000 스텝 혹은 만 스텝마다 구간으로 이제 체킹을 해서 최적의 성능이 나는 네, 스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EK 단위로 이제 스텝을 찍어서 이제 성능을 보면서 최고 성능 나는 스텝 체크 포인트를 설정한 것 같고 뭐 아래 큰 모델에서는 이제 만 스텝 단위로 이제 스텝을 찍어가면서 내 성능을 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여담이지만 승주님은 뭐 파인트닝 같은 거 하실 때 옵티마이저를 뭐로 주로 쓰시나요? 요즘 그냥 아담 W가 고정인 것 같아서 아담 W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아담 W 쓰는 이유는 또 다른 논문 이제 데이터 양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하기가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팩터 약간 요때쯤 이제 에이다 팩터 구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LR이 왜 이렇게 크지? 이제 했었는데 아담 팩터 쓸 때 크게 하는 걸로 이제 저도 알게 돼서 나중에 네, 뭐 슬픈 얘기지만 밀린 거죠, 구글이. 네, 구글은 계속 아다 팩터에 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GPT 계열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거기서 사용됐던 옵티마이저의 아담 W가 이제 사용이 됐고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삽질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담 W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ML은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쉽게 생각하면은 뭐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KMLU라는 데이터셋이 공개되는데 거기 안에도 뭐 한국어 어떤 뭐 수능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시험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이 구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벤치 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LM이 뭐 인간보다 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모아놓은 태스크고요. 그래서 23개 정도 도전적인 태스크였고 그리고 타이다 QA 같은 경우는 이제 QA 데이터셋인데 이건 이제 multilingual입니다. 그래서 8개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 태스크는 아마 여러 언어에 대해서 QA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MGSM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동일한 QA 데이터셋인데 이건 이제 수학적인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멀티링구얼로 수학적인 리즈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조금 이전 연구와 조금 차이점은 이전 연구는 제로샷 능력을 이제 다른 태스크에서 어떻게 잘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음, 여기서는 샷이 좀 5샷, 3샷 좀 올라가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에는 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좀 추측을 했을 때는 과거 이제 제로샷 태스크를 했을 때 사실은 음, 8빌리언 이하에서는 음, 인서션 투링했을 때가 성능이 더 낮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한 평가 방식은 아니었다고 좀 추측이 들어서 음. 이후 논문에서는 샷을 좀 추가를 해서 평가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샷을 작은 모델,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리스트 중에서 좀 작은 모델들은 샷을 추가 안 하면은 제대로 네, 동작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과거 논문에서
8빌리언 이하부터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 결과 보여드리겠지만 당연히 이 샷을 늘리니까 8빌리언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여담이지긴 하지만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제미나이가 나왔을 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클로드와 같은 비슷한 표를 또 거기서도 공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MMLU하고 COT, 메시샷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아마 이런 논문들에서 계속 그냥 그 세팅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때도 그거 갖고 욕먹었죠. 왜, 왜 COT를 해가지고 페어 컴퍼리슨을 못하게 하냐, 꼼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약간 슬픈,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해왔어서, 이 논문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네, 해왔어서 그 자기네들이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인데, 네. 막 꼼수란 욕을 먹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 약간 여담으로,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하던 대로 한 건데, 네. 네, 네, 제가 해명을 해드렸어요, 대신. 네. 구글은 꼼수가 아니었고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했었다. 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네. 좀 잘 짚고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제미나이에 보면 COT 메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음.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실험 성능 표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540빌리언 이제 가장 큰 모델에 대해서 1,800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던 성능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별로 또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노 파인 튜닝이 이제 회색선인데 노 파인 튜닝에 비해서 뭐 태스크 수를 늘릴 때마다 성능이 이제 올라감을 좀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조금 요 표에서 유의미했던 거는 모델 파라미터가 커짐에 따라서 이 태스크 수가 늘어남의 어떤 갭 자체가 좀 작아지는 음. 현상 관측이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되게 작을 때는 음. 인스트럭션 튜닝을 데이터를 늘리면서 성능이 되게 크게 향상이 되는데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이런 현상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좀 관측됐습니다. 네. 확실히 모델 스케일링의 경향성 보이고 있고, 그죠? 이렇게 모델 스케일링 경향성 보이고 있고, 태스크 늘리면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 보이고 있다. 이 두 개의 경향성 확실한 것 같고, 네. 근데 여기 1800이랑 220 요거 사이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요건 네. 어떻게? 네, 오른쪽 표에 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이 실험했을 때 282개 이상부터 태스크 수를 늘려가도 음.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논문에 기재되진 않는데요. 제가 추측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프리텐이 이미 학습한 지식을 이미 초과해 버려서 아무리 파인 튜닝을 때려 넣어도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게 더 이상 이런 태스크들이 기존 태스크가 다르지 않아서 뭐 새롭게 느낄 만한 학습할 만한 충분한 태스크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성능이 추가되지 않았다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케일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면, 그러니까 모델이 커지면 데이터가 조금 있어도 돼요. 이거의 극단적인 예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휴샬런입니다. 네. 모델이 크기 때문에 인컨텍스트 휴샬 러닝이 가능한 거죠. 즉, 극단의 소량의 학습만 가지고 LLM이 태스크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 특정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더 커져도 성능 개선폭이 적어지는 거죠. 음. 애초에 얘네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근데 작은 LLM에서 데이터를 많게 하거나 태스크를 많게 해서 성능이 축축 올라가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애당초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애당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도 학습하실 때도 내가 좀 스몰 LLM을 쓰는 거 경향이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큰 모델을 학습할 때만큼의 학습했던 것보다 더 많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60B 모델을 학습했을 때 100개가 필요했다면 7B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1000개, 5000개 이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실 그런 되게 실용적인 팁을 주고 있는 표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실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아까와 동일한 실험이고, 그래서 이걸 정량적으로 좀 MNL하고 빅벤치하드, 타이디QA, 그다음에 MGSM에 대해서 성능한 측정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뭐 COT 추가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 어떤 그 머핀이라든지 이런 그 그룹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MNLU 같은 스코어도 보시면은 뭐 여기 수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COT를 MML에서 COT가 도움이 안 되네요. 네, 오히려 떨어지는데 현상이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MML에선 COT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음. 이거 왜 그럴까요? 저 생각해 보다가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리드닝 테스트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MML은? 음, 요것도 논문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저도 약간 지금 네. 이제 생각해보긴 했지만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MML의 리드닝 테스트가 아니라고 봐야 되나? 리드닝 테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네. 근데 BBH 모델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이 크면 클수록, 여기 모델이 크면 클 때는 확실히 COT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모델이 작을 때는 COT를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COT를 쓰려면 모델이 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 같고, BBH 같은 태스크에선 도움이 된다. MML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제이님 요거 코멘트 주셨는데요. 잠깐 읽어볼까요? 네, 리즈닝이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심해져서일까요? 지식이 중요한 태스크라면 COT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패스를 생성하면 성능이 저하되어서 네, 이거 네, 전부 가설인 거죠. 네. MGSG에서 왜 혹시 다이렉트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논문에 요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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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논문에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서 좀 아마 데이터셋 구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논문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이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 그냥 네. 그 MGSG에서는 그 COT 프롬프팅으로 어큐러시를 측정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별다른 이유가 나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네. COT 프롬프팅을 했다. 그리고 그걸로 어큐러시만 측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비슷한 이유로 옆에 거. 네. 요것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다이렉트만 제공이 되는 거죠. 네. 네. 이펙트 매직 스코어만 측정했다. 뭐 이렇게. 네. 네. 제이님의 답변이 됐을 것 같고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식이 중요한 태스크라면 COT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패스를 생성하면 성능이 저하되어서 그러니까 엉뚱한 추론을 하면 성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를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 그죠? COT 음, 과정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제대로 된 지식이 포함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식이 흘러가게 돼서 작은 모델이면 COT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네요. 아마 여기에 해당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네, 원인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모델 사이즈 충분히 크지 않으면 COT 쓰지 말자인 네, 것 같고 근데 네. 그게 이제 60B 정도에서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좀 약간 허시하긴 하긴 하네요. 네, 의아하긴 하네요. 60비까지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네. 근데 또 요즘에 60B는 어떨지 모르겠네. 음, 이거 옛날 60B인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T를 혹시 쓰시려는 분이 있으면 그 인스턴트 튜닝에 내가 지금 튜닝 하려고 한 대상 모델이 충분히 큰가를 고민해 보시면서 네, COT 테스트 데이터셋을 그 인스턴트 튜닝 셋에 편입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되게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좀 뭔가 다른 실험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지식이 중요한 태스크라면은 이 COT 과정이 좀 할루시네이션을 좀 되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되게, 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이런 저도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코멘트 주신 제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체인 오브 서트 어노테이션 했을 때, 이제 ML로에서는 사실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540빌리언 큰 모델에서 이제 빅벤치 성능이 올라갔었고, 네, 올라갔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표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제 프라이베스는 소타 성능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팜의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해서도 뭐 COT 했을 때, 그리고 다이렉트 프롬프팅 적었을 때 성능표를 보여준 거고, 아래에는 이제 플란의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 결과입니다. 당연하게도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모델 크게 컸을 때 뭐 빅벤치 하드에서는 이제 COT 프롬프팅을 정했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요 논문에 이제 좀 특이했던 점은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요 음.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찾아가 봤을 때 셀프 컨시스티 방법은 이제 그리디 서칭으로 이제 샘플링 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샘플링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답변 샘플을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네,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당연히도 답변을 뭐 여러 개 생성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프 컨시스트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일종의 COT 앙상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있고 리스폰스가 있으면 보통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 CO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COT고요. 셀프 컨시스턴시는 이제 뭐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패스가 여러 개 있는 점점점점. 그래서 이 모든 패스가 다 이제 해서 컨시스턴트하게 답 리스폰스를 발생한다가 이게 셀프 컨시스턴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 COT 후속 연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COT 어노테이션 내 동일하게 했을 때 성능표인데요. 그래서 파란색 레전드는 이제 COT 데이터셋과 그 기존의 플란 데이터 논 COT가 추가되지 않은 데이터 같이 사용했을 때의 성능표고요. 그리고 초록색 레전드는 이제 COT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완전 베이스라인 성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COT를 했을 때, 그리고 회색 선은 이제 파인튜닝 하지 않았을 때. 네. 요걸 그래서 보면 COT가 안 좋네요.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아마 더 오염을 줘서 네, 성능 향상이 더 안 좋지 않았나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건 요거예요. 일단 네, 헬다운 COT 벤치마크에서는 네, COT랑 논 COT 섞은 게 좋다. 네, 요거 하나고 어 헬다운 논 COT 벤치마크에서는 COT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COT를 이 얘기 벤치마크에서 아닌데 얘기도 오히려 하고 있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음, 그거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아까 처음에 약간 그 제희님이 이제 코멘트 주신 게 자꾸 머릿속에 박혀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COT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생겨서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COT가 필요 없는 benchmark에 굳이 COT 네, 하면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추가적인 실험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COT 어노테이션 했을 때 성능 변화가 어떻게 조금 향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그 정성적인 그 실제 실험 결과랑 같이 이제 그게 이제 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델 크기가 커질 때마다 COT를 넣었을 때 성능이 뭐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네, 제로샷일 때는 오히려 이제 COT를 넣어주는 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좀 아까 표와 유사하게 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아무 때나 COT 들이대지 마라.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결국 작은 모델일 때 이 플랜의 효과가 큰 게 보이네요.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랜은 작은 모델일 때 쓰면 좋은. 음. 거꾸로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몰 LLM 시대로 이제 가게 됨으로써 플랜 같은 데이터셋을 쟁여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추측에는 뭐 540빌리언 이렇게 모델이 커지면은 이미 되게 똑똑해져서 이런 어떤 튜닝 방법들이 되게 큰 효과를 거두진 않고 작은 모델에 대해서 이런 특히 이제 8빌리언 정도의 모델 크기가 되게 큰 효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540p는 이제 아마 볼 수 없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 너무 크죠? 요즘에 안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도 아까 뭐 실제로 그 본인들이 베이스라인 대비 플랜 학습했을 때 성능 향상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여부를 측정한 거고 이 accuracy는 에버리지 점수는 이제 그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고 노멀레이즈를 한번 수행하고 네, 쉽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멀레이즈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작은 모델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11빌리언 T5로 수행했을 때 가장 성능 향상폭이 크게 나타났었고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 특히 이제 디코더 올린 모델이 조금 더 성능 향상폭이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모델 대비. 그리고 546명까지 갔을 때 조금 가장 네 약간의 성능 향상폭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MMLU에서는 보다 BBH에서 훨씬 그 성능이 좋았다. COT의 효과가 좋았다는 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아까랑 경향성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네. 음, 그리고 네 이거 아까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게 실제로 사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출력하는가 여부를 측정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자동 평가 지표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오픈엔드 응답 셋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뭐 플랜을 썼을 때 플랜 쓰지 않았을 때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생성 결과를 뽑고 그래서 휴먼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90개의 평가 셋을 만들었었고 이 중에는 이제 60개 정도는 COT로 만들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COT가 붙었던 게 이제 여기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제일 성능이 좋았던 이제 540빌리언 갖고 이제 팜 그냥 베이스 그리고 플랜을 파인튜닝한 플랜 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79% 정도 더 이제 선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휴명평가, 정성평가도 같이 진행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세노소트가 이제 얼마나 뭐 유의미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한계점이 사실은 작은 모델에서 그렇게 큰 MLU 같은 태스크에서 큰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큰 모델의 경우 이제 COT를 추가했을 때 모델의 어떤 추론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던 점을 관측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스케일링 로가 관측이 되는지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놓고 모델 파라미터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 부인들의 데이터셋의 추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여부도 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 좀 저자들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약간의 이런 프리트레인 대비 뭐 1%, 뭐 10% 미만의 약간 적은 컴퓨테이션 성능만 가지고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존 연구에서 한계로 좀 지적됐던 인디코더 모델과 디코더 온리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아키텍처 구분 없이 이런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먼 평가를 통해서 오픈엔디드 생성에서도 되게 이런 방법들이 좀 효과적이다라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뭐 논문 읽으시면서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사실 이게 저희가 논문을 거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뭐 오르카라든지 뭐 알파카, 음. 돌리, 기쿠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은 어, 이런 게 처음에 왜 나왔을까 좀 찾아보게 되다가 사실 이거 논문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과거 플랜 V1을 찾아보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으로 지금의 알파카라든지 뭐 오르카라든지 이런 데이터셋이 나왔다. 큰 흐름은 큰 줄기를 이해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 뇌피셜이긴 한데
이 LM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오픈 AI와 구글의 이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이제 2022년도 10월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2022년도 11월에 챗GPT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버전 3.5. 네,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챗GPT가 처음 나온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챗GPT가 나오기 바로 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LM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구글이랑 오픈 AI랑은 좀 다른 관점이 있었는데 오픈 AI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것처럼 RAHF를 밀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구글은 보니까 계속 플랜과 같은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쪽을 계속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고 결국은 계속 해보니까 얘네들이 더 성능이 좋은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AHF 더하기 코절 LM 진영이 오픈 AI고 플랜 더하기 T5 쪽 물론 팜도 있긴 하지만 이쪽이 이제 이쪽 진영이어서 결국 근데 이제 기술은 이쪽이 이제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게 된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라는 데이터 셋 자체가 인스트럭션 투닝에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데이터 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라지 LLM으로 시대로 맞이했다가 다시 스몰 LLM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보시면은 이 스몰 LLM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라지 LLM에서는 데이터 셋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제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량의 그런 데이터셋만 있으면 좋지만 스몰 LLM에서는 어느 정도 라지 LLM을 튜닝할 때보다는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플랜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논문에서 좀 디테일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디스커션 했던 뭐 COT가 발현되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라미터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지 라든지 뭐 플랜 같은 거를 학습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배치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지 라든지 뭐 논 COT와 COT를 섞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COT를 넣는다고 항상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되게 그 구글에서 좋은 실험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요거 논문 테이블 하나 뽑는데 1억 넘게 들 거예요.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네, 교훈이 많은 논문을 읽어왔고, 그런 논문을 되게 더 잘 정리해 주신 성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현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요거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 태스크 사이의 중요도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제한된 태스크 개수라면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종류가 있다든지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블레이션까지 이 논문에 되고 있나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요 선생님? 논문에는 없고요. 전에 사실 음, 플란 1에 아마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정확히 이게 맞진 않지만 그 데이터 조합을 바꿔가면서 헬다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평가한 실험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바꿔가면서 데이터 수가 늘어져서 이게 데이터 수 때문인지 이게 정말 태스크의 고유한 성능 때문에 이게 성능이 올라간 건지 여부는 사실은 관측되지는 않아서 아마 그것도 좀 같이 보면 조금 근데 해결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리즈닝 데이터셋이 결국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사실 우리 시즌 2 아까 얘기해 주셨던 시즌 2에서 강조했던 게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잖아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잘 강조했었고,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 중에 이제 NLI 같은 데이터셋을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센텐스 임베딩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셋이 NLI 셋이었어요. NLI 셋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QA 셋을 NLI 셋처럼 다 핸들링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거고 그것조차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위아래 데이터를 그냥 위아래 문장을 포지티브로 간주하고 컨트라스트 버닝을 해왔었어요. 사실 그런 중요한 데이터 셋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 것 같고 이 이 커절 LM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리즈닝 데이터 셋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점점.
네, 결국 맥락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컴플리션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드인 데이터셋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승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유용한 논문 잘 같이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아, 드리자면은, 네, 소감. 네, 그럼요. 네. 저는, 어, 되게 실제로 과거에 이제 처음 이 SSL 딥러닝 논문 읽기 논문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이걸 보면서 저도 내가 참가했으면 어떻게 어떤 심정일까 좀 상상하긴 했었는데 오늘 참가한 심정으로는 되게 재용님이 중간중간 제가 어떤 부족했던 설명이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코멘트 해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재용님의 어떤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좀 생각들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고 인사이트가 조금 더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터디 자체가 너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까지 그리고 스터디를 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소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끝까지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상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